제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한 상황인데요. 저는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더 다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란죄라는 것이 그 성립 요건이 있고 목적을 다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형사재판 어떻게 다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탄핵 심판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판단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군통수증원자로서 그리고 권력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과연 왜 지금까지 실패했고 어떤 리더십을 구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좀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 관료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 봅니다. 이게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관료들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생각 속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마 대한민국의 관료주의 아닐까. 이건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구축했던 과거 시험 봐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던 그런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한계가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까지는 어지간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관료들이 재정이나 이런 정책을 통제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진폭이 좀 덜했다면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진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큰 변화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큰 챌린지를 맞아들이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예, 보수주의자인 이유는 저는 보수의 과거의 업적이나 성과에 기대기보다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가야 될 지향점이 좀 더 자유를 지향하고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또 이런 결국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국가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를 숭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좀 한숨이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이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거쳐가지고 제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주류이던 시절을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비주류로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게 정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영입돼가지고 뭐 비례대표부터 한번 받고 이제 시작해서 의원 바로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정치 입문한 지 14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만약에 비슷하게 민주당으로 영입됐으면 벌써 한 4선 의원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번 떨어지고 1번 돼서 이제 초선 의원이 돼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롱도 많이 받았죠. 너는 도대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길래 선거를 3번 지고 4번째 되느냐.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보수는 장기 하락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수의 세라고 하는 것은 단조 감소세에 들어인 지 오래됐다. 그게 2011년부터 사실 계속되어 온 것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보수가 굉장히 편법적인 방법들 또는 부스터 같은 방법들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집권에 한 번씩 성공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2012년 총선을 뒤로 단 한 번도 총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보수가.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후보가 다수 출마하고 결국 그 세를 겨루는 총선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보수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16년에 지고 20년에 지고 24년에 지고 그리고 지는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겁니다. 123석 하다 이제 108석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보수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19대 총선 치렀을 땐 152석이었습니다. 이 단조 감소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 속에서 계속 보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2016년, 20년 선거와 똑같았습니다. 구호가. 뭉치면 이긴다. 싸우지 마라. 뭉치면 무조건 이기는데 싸워서 진다. 누구 때문에? 유승민이 때문에, 이준석이 때문에. 너무 편한 논리 회로로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4년 동안 혁신하기보다는 배신자 한 명 만들어가지고 4년 동안 그냥 두들겨 패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때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은 그때 머리 굴리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대선은 해보기가 괜찮은 선거겠죠. 왜냐? 사람이 사실상 1대1로 붙게 되면은 언론이 총동원돼가지고 1대1 구도를 강화해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악마화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대선을 이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죠. 몇 명 신선한 인물 영입해가지고 언론에 빵빵 때리면은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체질에 해당하는 지역별로 구축된 세와 그리고 정치적 지형을 반영하는 총선에서는 그냥 몰패해가면서 계속 쓰러져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2028년도에도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보수는 뭉쳐라. 뭉치면 이긴다. 지난번에 졌던 건 안 뭉쳐서 그렇다. 지난번에 왜 안 뭉쳤냐? 배신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겠냐는 말이죠. 저는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90년대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상계동에 살던 초등학생일 때 저는 정치를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TK 출신이신 저희 아버지가 화이트 칼라가 보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논리를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또는 아버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네에 갔을 때 그냥 어른들이 주워 섬기던 얘기들 다 생각납니다. 첫째, 그때 90년대에는 그래,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은 나라 팔아먹는다. 경제 폭망한다. 그리고 교육 다 말아먹는다. 이 세 가지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이뤄가지고 집권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포비아가 실제로 보수 진영에 대해 가지고 그냥 단순 다수의 표를 주는 그런 효과를 낳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DJ 대통령이 이제 DJP라는 그런 연합을 해보고 또 거기에 마침 또 이인재 국민신당이 출연하면서 정권 교체된 뒤로부터는 이제 포비아에 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기 시작했는데 포비아에 있던 것보다는 실제가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양치기 소년같이 되어버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그 집권했을 때 대북 정책의 전환이 있었고 실제 뭐 김정일 만나러 가고 그게 당연히 보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었고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이제 뭐 다 퍼주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는 지경엔 이르지 않더라 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학습된 겁니다. 나라 팔아먹는다라고 협박해봤자 이제 안 먹힌다는 겁니다.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중에게 팔아먹었던 포비아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약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금강선 관광 유람선이 가고 이런 이벤트적인 측면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정도의 인식이 상당한 다수에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 보면요. DJ가 김대중 씨가 집권하면은 경제 다 말아먹을 거다. 근데 사실은 IMF 이후에 DJ가 집권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각인이 된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 극복 시기에 했던 역할 때문에라도 경제 말아먹는다라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다 하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에 대한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전교조에 대한 포비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진보 교육감이나 아니면은 진보 대통령 뽑으면은 애들이 다 멍텅구리 된다. 이게 사실 하나의 또 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사람들의 관념에 존재하고 있고 저도 어느 부분 그건 동의합니다. 진보 교육감이 들었을 때 학력 저하가 나타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믿지만은 반대로 그렇게 팔았던 포비아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매운맛은 아니었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지금 정치보다 더
진보 세력이 강하게 치고 들어온 분야가 교육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2022년도에 웬만한 광역단체장은 압승했거든요. 근데 교육감은 또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작년에 처음으로 진보 보수 교육감이 1대1로 보궐선거에 붙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누가 봐도 고령층이 많이 투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보다 더 유리한 선거입니다. 보수층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붙었는데 보궐선거에서 서울교육감에서 보수가 깨졌다는 거는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 전까지는 교육감 선거도 어땠습니까? 그때 핑계 항상 똑같았죠. 보수가 분열해서 졌다. 교육감 후보가 맨날 박선영과 왜 조전혁이 따로 나와가지고 분열해서 지느냐. 분열만 안 하면 이긴다. 이번에 깔끔하게 합쳐서 깔끔하게 졌잖아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탄핵 국면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지금도 오직 막아야 될 거는 과거 김대중 포비아보다 약한 이재명 포비아에 근거해가지고 합치면 이긴다, 뭉치면 이긴다. 지고 나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겠죠. 진다면은. 지고 나서도 갈라져서 졌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이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보수 진영이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하나의 진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종편 평론가 따위가 주어 섬기는 수준의 전국 인식으로 지지층을 세뇌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인구 구조표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60대, 70대 인구와 40대, 50대 인구가 비슷하다 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올해 40이 되는데 만으로 40 밑으로의 인구는 적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60대, 70대와 40대, 50대가 갈라져서 서로 진영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2030의 지지를 받는 쪽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게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는 보수 쪽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이고 지금은 탄핵을 겪으면서 저는 압도적으로 2030에서 몰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대로 하면 보수 진영이. 지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 저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국민의힘 단톡방에는 제가 다 강제 초대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핵 이후로부터 아주 일관돼요. 여론조사는 100% 조작이다. 60대 남성이라고 하면은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20대 호남 여성으로 받아라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사, ARS, RDG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조사에 따라 54%까지 갑니다. 이래놓고 이걸 바탕으로 또 기사를 내가지고 청년 세대가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완전히 격리된 세상 속에서 이제 정치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제가 이 보수 진영의 비극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런 국면이 계속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일당 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일본식 자민당 모델 같은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수 정당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대선이나 이런 선거에서는 오만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언론의 서포트까지 받아가지고 지난번 0.73%로 이기고 차이로 이기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선을 이긴다고 했을 때 보통 보수 진영이 대선을 어떻게 이기느냐? 한 30% 정도의 강경 보수층이 있겠죠. 거기는 가면은 무조건 가면은 이제 저도 그런 모임에 가죠. 많이. 제가 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런 모임에 많이 가죠. 근데 가면은 항상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제가 뭐 좋고 싫고 얘기하기 전에 저 홍콩 민주화 시위에도 제가 직접 다녀온 사람입니다. 예, 제가 제 돈 들여가지고 홍콩 민주화 시위할 때 제가 직접 참관하러 갔다 오고 그래서 중국에 저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한테 가면은 일군의 이 어르신들이 저한테 항상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씨 유튜브에서 보니까 당신 중국 쪽이던데. 중국 싫어해? 안 해? 이런 걸 강제합니다. 제가 중국의 어떤 사상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 동의하지 않는 게 대다수인데 제가 그 입으로 제가 그 말을 하게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안티 차이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선 너는 간첩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화 구조 속에서 사실 젊은 정치인들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경제, 안보, 교육에서 보수 진영이 비교 우위를 확고하게 가져가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유권자로서 투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동질감을 느끼고 젊은 세대가 투표에 동참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자꾸 착시 효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무수히 많은 태극기 부대가 나와가지고 지금보다 한 5배 규모는 되는 경찰 추산으로 태극기 부대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7년 전에 8년 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의 5배 정도 되는 인원이 태극기 부대로 나와가지고 매주 광화문을 뒤덮어도 탄핵은 8대 0이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 아주 수준 낮은 선동가들이 했던 말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60%를 넘기면은 탄핵이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젊은 세대가 조소하는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한 다음에 좀 편파 시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화가 나면요. 누가 문자를 돌려요. 뭐 300만 명이 청원하시면은 IOC가 다시 본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그런 진실된 마음을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은 반대로 그거 선동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300만 명이 이렇게 서명하면 IOC가 다시 한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교육과서 장사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장난을 쳐가지고 60% 넘기면은 대통령 탄핵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게 무슨 보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한 50%의 득표율을 보수가 얻으려면은 51% 얻으려면요. 30%의 강경 보수층에 더해가지고 한 20% 초중반의 중도 보수층이 합류해야지만이 과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수치가 그런데 보수 진영이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대선 때는 5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경 보수가 그걸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잠자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대선만 끝나면 기가 막히게 그 30%가 20%를 몰아내기 위한 내부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집권했습니다. 예. 숫자가 공교롭게 516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1.6% 집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벌인 일이 뭔가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 걸었죠. 뭘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 일이 반복돼. 대선 이길 때 뭉치자고 해놓고 총선을 앞두고 계속 이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다. 강경 보수가 중도 보수에게. 그건 간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당권 헤게모니 잡아야 되니까. 박근혜도 그렇게 무너졌고 윤석열도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30%의 강경 보수는 이런 말씀드리기 좋지만은 은퇴층과 뭐 예를 들어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이분들은 40대, 30대 젊은 보수에 비해 가지고 중도 보수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예. 오프라인 나갈 수 있고요. 아침부터 유튜브 순회하면 댓글 달 수 있고요. 여론조사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 20%는 매번 이용당하고 버려진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형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 구조화에서 이 30%가 이걸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대선은 절대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당대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몇 명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국민의힘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총선 때, 대선 때는 잠잡고 있다가 대통령한테 살살 붙어가지고 측근인 척하면서 당권을 먹으려고 그 30%에 올라타려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기 좋은 게 가장 뭐냐? 배신자 담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 자유 얘기. 예. 그리고 중국 얘기. 뭐 이런 거. 부정선거 얘기. 이런 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을 깎아먹어도 좋다. 어차피 대선은 멀었으니까 이 당권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천권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쟁을 항상 벌이게 돼 있는 겁니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정치 진짜 모르니까 제가 내부 총질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본인과 본인에게 얹힌 사람들이 그 뻔한 패턴으로 나섰기 때문에 뻔하게 지금 탄핵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멍청하기 때문에 총선 때 자기가 질 운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쟁을 벌인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보수 다수에서 진보 다수로 전환되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승부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당장 의석이 110석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승부 걸어가지고 본인이 소수 의석 되면 저렇게 되는 건데 승부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다리를 자기가 잘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만약 대선 나간다고 하면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준석 씨가 꼭 대선 나간다면은 막판에 보수의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를 아끼는 분들이 해준 조언이니까 전 거기에 악의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 전술면에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기는 각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자꾸 대한민국에서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대선 승리를 쟁취한 케이스는 DJP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DJP 정도밖에 없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 해가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는. 뭐 어떤 분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그건 단일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예. DJP가 그럼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DJP가 단일화했을 때 JP를 찍는 표는 정말 JP를 따라가는 표이기 때문인 겁니다. 말 그대로 지역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JP가 집권하면은 그래 우리 충청도 사람들 장관도 좀 되고 총리도 먹고 해가지고 우리 충청도에 뭐 이 좋은 시설도 갖다 주고 이런 충청도의 집단적 이해가 결부됐을 때 DJP 같은 게 가능해가지고 표가 합쳐지는 것이지 나머지 지금 시대의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표가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동탄 국회의원 선거를 뛸 때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꼬심이 들어왔죠. 국민의힘에서 아는 사람들한테서 너 그 동탄에서 단일화 해줄게. 국민의힘 후보 접게 해줄게. 그러면은 니네 개혁신당 후보들 딴 데 접게 해줘. 제가 천만에요. 전 그러면 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면 집니다. 1대1로 붙으면 집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동탄이 민주당이 원래 65%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 이원욱 의원이 65%, 상대쪽 미래통합당 임명배 후보가 35% 나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65%가 선거를 분석한 사람들이 이 65%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65%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뽑은 숫자가 39%입니다. 38%, 39%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더 민주당이 좋아졌는데 왜 동탄에서는 65% 받던 민주당이 왜 38%, 39%로 떨어졌을까? 26%가 어디로 증발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35%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동탄에 당선될 때 제 표가 42% 정도였거든요. 26%가 민주당에서 왔고 16에 17% 정도가 국민의힘 쪽에서 온 겁니다. 냉정하게 당세만 놓고 따진다면은. 근데 이 소식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커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수준으로 짠물이 됐기 때문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탄의 젊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65% 민주당을 뽑아줬던 이유는 65%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국민의힘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35%밖에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중간 지형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뽑아볼 만한 후보라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운데 42%가 가서 당선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동탄에서 1대1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오세훈이 나와도 한동훈이 나와도 이준석이 나와도 다 집니다. 1대1로는. 근데 3자에서는 이긴 겁니다. 제가.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국민의힘 욕을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 안에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데 안에 전략가가 없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 2년 사이에 대단한 현인이 나타났을 거라 보지도 않고요. 이건 구조적으로 간단하죠. 왜냐? 이런 게 있어요.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계승 발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숭이인데 오늘 내가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웠다. 그럼 내가 그 아들이나 딸한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럼 얘는 불 피우는 법을 다시 개발하지 않고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계승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에 대한 노하우나 전략이 절대 계승 발전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의 의원 조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제 108명 이렇게 나오는데 영남이 지역구가 65개입니다. 예. 영남이 지역구가 65개고요. 비례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85명이죠. 강원도가 한 6명 됩니다. 예. 그럼 한 90명 되죠. 그럼 강남이 7개입니다. 97명까지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1개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분당 2개, 뭐 그다음에 양평, 가평, 그리고 충북.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절대 우세 지역이에요. 지면 안 되는 곳들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선거를 치열하게 뛰어본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예. 불을 피워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계승할 사람이 없어요. 예. 불을 안 피워도 그냥 먹을 게 널려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채집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냥 계속 선거할 때마다. 그런데 가면 그냥 바나나는 다 널려있고 이것만 먹고 사면 되는 사람들만 108명이 앉아가지고 국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선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죠. 거기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21대 국회 때 제가 당대표 할 때 100 그때 10 몇 명 정도 됐잖아요. 112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계속 망해가고 있는 집단이었어요. 계속 의석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12명의 의원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매번 초선으로 갈아치우니까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60명 가까이가 초선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보기보다 내 경험에서, 내 관점에서 많은 세상을 보거든요. 나의 경험은 무엇이냐? 21대 초선 국회의원들 경험은 공천을 받자마자 첫 방에 당선이 됐어요. 우세 지역구니까. 나는 한 번 만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당선되자마자 의석은 적은데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을 이겼어요. 크게. 그 다음에 이준석이 오더니만은 대선을 이겼어요. 그럼 지방선거도 크게 이겼어요. 의외로 이 사람의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험은 불패의 신화예요. 예. 본인의 지역구가 영남이기 때문에. 본인도 진 적 없고 당도 진 적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17% 18% 차이 깨질 거다. 그랬더니 방송 나가서 저를 막 저주해요. 저 이준석이 지금 당에 쫓겨났다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통계만 봐도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하더니만 그때 처음 패배라는 걸 겪어본 건 내가 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강서구청장을 졌다는데 하면서 현실감 없게 이제 패배를 맞아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지금 22대 국회의원 나온 사람 중에 보면은 본인이 초선이고 개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 주자 밑에 붙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선거 경험이 전무해요. 예. 전원 비례 의원님들이거든요. 거의. 아니면 대구 아니면은 뭐 강남 의원들이거든요. 진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죠. 예. 우세 지역구와 열세 지역구가 어떤 느낌인지 그냥 비교해드리면요. 강남은 가면요. 얘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작부터 전광판이 5대 0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5골 이상만, 6골만 안 먹으면 안 져요. 그럼 가장 흔히 하는 게 뭐냐면은
유세차를 끌고 가요. 그러면 대치동에서 학원가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연설 한 번 안 하고 손만 흔들고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 당선이에요. 대구 가면 대구에는 심지어 이런 소설도 있어요. 지금까지 유세차 만들어서 떨어지는 놈이 많다. 유세차 만들지 마라. 왜냐? 유세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가가지고 자기가 안 할 때 다른 연설원이 가가지고 막 떠들다가 이제 막 영상 찍혀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상한 소리 하다가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세차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데 상계동 정도 가보면요. 어떤 분위기냐면요.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예. 그냥 수비수 다 빼고 무조건 다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10골 이상 넣어야지 무조건 이기는 곳이거든요. 이 정치 성향은 극단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갈라치기를 하느니 무슨 뭐 좀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잘 될 텐데 왜 자꾸 일을 만드냐니 일을 만들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지 않으면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대선도 턱 밑에 차오른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선은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싸우면은 보수진영이 붙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2022년 했던 것처럼 이슈의 중심을 완전히 국민의힘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 가지고 오두방정을 떨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가만히 슬슬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엔비디아를 뭐 국유화하느니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조롱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기가 오히려 이슈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태제가 되는 거고 안티태제가 오히려 이제 보수 진영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전략이 전무한 상태에서 꼬다는 보릿자루 상태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도자도, 보수진영 지도자도, 그리고 유권자도, 언론인도, 그리고 뭐 활동가도 아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라는 거를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가지고 지속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성공 케이스 아닌가요? 네? 아까 단일화 성공 케이스로 네. DJP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막판에 이제 해체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뭐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의 그 선거에서의 단일화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냐도 봐야 될 텐데 실제 연립정부 성격의 정부가 이루어진 것은 DJP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연합 당선시킨 게 맞죠. 그런데 이 사고를 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얼마 전 거제를 다녀왔는데 그 조선소 노동자분의 그런 임금 현장 임금처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는 그 고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외국인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의원님이 생각하는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 얘기하면 저는 개헌에 너무 보수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권력 있을 때 했으면 진정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개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4년 중임제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안 했겠느냐. 윤석열이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조에 따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은 총리를 했어도 못했을 거고요. 4년 중임제 했어도 못했을 거고 단임제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된 카테고리로 지도자를 골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거제도선 거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방 갈 때마다 필수처럼 이제 되어버린 상황인데 개방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전 이런 부분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많은 직역을 닫아놓은 상태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외 나가면 자국민이 택시 운전하는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이제 자국민이 택시 운전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개방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법인 택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법인 택시가 제가 법인 택시 봤을 때도 그랬지만은 한 100대 인가돼 있으면 한 30대씩 놀고 있거든요, 회사마다. 근데 그 자원을 그럼 가동시키려면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안 하면은 택시 운전사도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거고. 물론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테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저는 욕을 먹겠지만은,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국인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왜 보수가 이렇게 로직이 없고 그다음에 이 엉뚱한 그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걸 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까?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99명의 간첩을 체포해가지고 네. 일본에 보냈다. 뭐 현재 대변인 네. 중국 여자가 와 있다. 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상당 부분을 알았고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우리 이준석 의원을 TV나 다른 네. 쪽에서 볼 때는 통조림 먹는 기분이었는데 네. 오늘은 네. 횟집에서 사시미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대선에 출마하실 건가요? 그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의 판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답변해 주시기 저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고요. 보수 진영이 왜 이렇게 음모론에 휩싸이게 됐는지 아니면 비논리적이 됐는지는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저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수가 졌을 때는 그다지 충격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DJP 때문에 졌고 그다음에 무슨 IMF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그냥 논리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진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성을 잃은 거죠. 왜냐? 노무현은 우리가 가장 깔보던 대상이고 저 사람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취할 능력도 없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왜 졌냐? 거기서 이제 근원을 찾으면서 슬슬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세력이 잘 아시는 뉴라이트입니다. 이 뉴라이트가 넘어오면서 뉴라이트가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역사전쟁과 그 다음에 아스팔트. 예. 우리 저쪽에서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쪽 진영에서 왼쪽 진영에서 투쟁하다가 밀린 세력들이 이제 뉴라이트인데 아니면 넘어온 세력 뉴라이트인데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우리 잘하는 거 그대로 할 테니까 이 보수 쪽에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길거리 문화화 그리고 그런 역사전쟁이라는 테마를 잡아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워낙 인기 없는 아이템인데 이걸 갖고 시작한 순간 보수는 망하는 게 예정돼 있던 거고요. 거리로 나가려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보수는 민주화운동의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은 급조해서 거리 나갈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포섭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서정갑 대령으로 대표되는 안보보수 세력. 예. 그래서 그때 군복 입은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2000년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보수 시기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뭐 동지회 이런 분들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보 세력, 안보 단체를 먼저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동원 안보 단체가 끝장내는 거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끌고 들어온 게 교회 세력입니다. 그래서 안보 보수와 교회 세력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스팔트의 그 집합체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가는데 이 두 개 단체가 아젠다가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끼얹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상한 아젠다들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르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성조기 들고,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데 아니면 덕수궁 앞에 이런데 다니다가 가장 기괴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시위는 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기는 왜 흔드는 거냐.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 그걸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하면 국제적인 분류에 따르면 기독교 탄압 국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이스라엘 가면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보면요. 더하기를 십자가로 못 써요. 예. 더하기를 십자가로 쓰는 건 기독교의 문양이라 그래가지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한글 모음 5자가 씁니다. 더하기를. 그 정도로 기독교로 이스라엘에서는 멀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근데 이걸 이스라엘기 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뭐지?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보수에 아무거나 되는 것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아스팔트 문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지금 최악의 그런
그런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선의 결과 예측하자면 저는 제가 처음부터 대선 출마하면 동탄 선거 모델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동탄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 원래 아까 65 나오던 곳이었는데 40, 20,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40이 늘어나지 않고 모름 없음이 다 저한테 붙고 20이 조금 깎여가지고 제가 당선된 건데 지금 이제 그래서 3자 간의 후보 경쟁이 완성됐을 때 첫 방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전략이랑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첫 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을 때 첫 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40을 못 넘기는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조급해질 겁니다. 첫 여론조사에서 40이 넘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 지사가 1대1로 이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과학적으로 설계된 조사가 아니고요. 예. 동탄 모델이네요. 그거 외에는 사실 동탄 모델 외에는 그 삼지대가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동탄 모델은 그리고 유권자 구성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10살은 젊은 유권자 구성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총기 수치가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저기 그동안 국민의힘 대표 하시고 네. 그러면서 평생 보통 사람들이 먹을 욕 이상 다 네. 드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욕 안 먹고 네.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예.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 이해도와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을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트럼프 들어오면서 국제 정세가 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께서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를 뽑으면은 우리나라가 뭐가 달라지고 뭐가 더 좋아지는데 그러한 비전에 관한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고 저는 동탄을 스케일업 한다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했던 선택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60% 이상의 그런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욕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준석이 틀린 말을 할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항상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초기에 지적 안 할 수 있었죠. 예, 안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냥 오히려 그게 올라탈 수도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저 개인으로서는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옳은 선택들의 연속이길 바란다라는 것이고 제가 앞장서서 문제를 건드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게 아마 저에게 공격이 가해지는 지점들일 텐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는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해외 조류도 마찬가지지만은 PC주의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PC주의라는 건 이제 소수자를 배려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이런 주의인데 이게 저만 해도 어릴 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어릴 때 보면 장애인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저를 체득화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이제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약자와 절대적 소수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들도 사회의 일정한 규율은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 2년 전에 있던 전장현 논란 같은 것들은 그걸 대한민국의 맛배기식으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파생된 무수하게 많은 갈등들이 앞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번에 보면은 전장현은 그때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4호선을 틀어막고 130만 명의 발을 묶어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면은 이번에 동덕여대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 어떤 의사 판단에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학교에 문을 때려 부수고 그 락카치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젊은 세대가 완전 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전환기에 있고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약간 그걸 못했던 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갈라치기니 혐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건데 저는 적어도 이 조류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도태될 것이다 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보면요.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지만은 저는 한미동맹에서 되게 냉철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결국은 본인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시점이 됐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냉정하게 이제 한미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이 이 말하는 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 미국 대사관에 전화라도 한 통 받을까 봐.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또는 미국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지형은 좀 변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변화보다 더 빠르게는 모르겠지만은 변화에 맞는 속도로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저일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